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AWS 솔루션 아키텍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창수라고 합니다. 먼저 오전 이른 시간에 제 세션에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세션에서는 서비스 초기에 단순한 아키텍처를 감당하기, 지탱하기 위한 어떤 단순한 아키텍처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여러분의 서비스를 1000만 사용자를 지탱하기 위한 아키텍처로까지 확장해 나가는지, 어떻게 진화해 나가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 다룰 내용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AWS 관련한 몇 가지 기본 지식과, 그리고 사용자가 단계적으로 증가해 나감에 따라 어떤 요소들을 고려하셔야 하는지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 10가지 체크 포인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WS의 글로벌 인프라에 대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AWS는 현재 18개 리전과 1개의 로컬 리전과 그리고 54개의 가용 영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전이란 AWS의 물리적인 IT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하나의 위치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리전 내에는 복수개의 가용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가용 영역은 데이터 센터의 클러스터군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가용 영역 간에는 천재지변 같은 장애나 항운학습 같은 시설들이 모두 철저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용 영역 간에는 AWS의 고속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AWS가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2006년을 기준으로 첫 5년간 4개의 리전이 개설이 되었고, 이 그림에서 보이는 빨간색 동그라미가 가장 오래된 리전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5년간 7개의 리전이 추가가 되었고, 서울 리전이 추가된 2016년을 기준으로 현재 7개의 리전과 하나의 로컬 리전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로컬 리전은 하나의 가용 영역으로 이루어진 리전을 의미합니다. 지금 오사카에만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4개의 리전이 추가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AWS의 사용자분들이 늘어남에 따라 AWS 글로벌 인프라가 굉장히 빠르게 확장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AWS는 늘 고객분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새로운 서비스와 기능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AWS 리전에 있는 사설 네트워크를 연결하고자 하는 고객분들의 니즈가 있었고, 그 요청사항을 피드백으로 하여 인터 리전 피어링이라고 하는 기능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리전 간에 있는 VPC를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렇게 각각 다른 리전에 있는 VPC IP 대역을 아마존 글로벌 네트워크 구간을 통해 연결을 하고 각 구간은 모두 암호화가 되는 기능입니다. 또 다른 아마존의 글로벌 인프라인 엣지 로케이션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103개 엣지 로케이션과 11개의 리저널 엣지 캐시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엣지 로케이션은 AWS의 CDN 서비스인 클라우드 프론트와 DNS 서비스인 라우터 53, 웹 방화벽인 와프나 AWS 실드와 같은 서비스가 함께 연동되는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리저널 엣지 캐시는 그 하나의 리전 내에서 엣지 로케이션과 오리진 사이에서 캐시 역할을 해주는 요소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AWS의 리전 간에는 이중화된 전용 네트워크 구간으로 연결되어 있고 100GB의 굉장히 빠른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플리케이션에 접근을 할 때는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 많은 네트워크 경로를 경유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달 경로는 매번 변동이 가능한데요. AWS 엣지를 사용하시면 이러한 비효율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엣지 로케이션에 캐시되어 있는 컨텐츠를 그대로 사용하시게 되고, 엣지 로케이션과 여러분의 오리진 사이에는 굉장히 빠른 AWS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드와 와프와 같은 웹 방화벽 서비스를 통해서 위협을 완화받을 수가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AWS의 글로벌 인프라와 그리고 다양한 코어 서비스들, 그리고 AWS가 가장 중요시하는 보안을 위한 다양한 기능과 어떤 인증들, 근래에는 KISMS도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관리를 위한 다양한 툴들과 그 위에 여러분의 서비스에 필요한 분석 업무나 모바일이나 IoT, 머신러닝과 같은 다양한 워크로드에서 필요한 서비스들을 여기서 선택하셔서 여러분이
빌딩 블락을 조립하듯이 여러분들만의 서비스를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현재 130여 개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는 아마존 파트너 네트워크, 굉장히 광대한 파트너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한 가지 요소인 마켓플레이스에서 다양한 서드파티 솔루션을 다운받으셔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니컬이나 비즈니스 서포트를 위한 다양한 부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방대한 AWS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제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맞게끔 조립해서 여러분들만의 집을 지어가는 형태로 만들어 가실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저와 같은 솔루션 아키텍트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사용자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사용자가 한 명일 때 일단은 아마존 EC2를 보통 만드십니다. 그리고 EC2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고정된 퍼블릭 IP를 제공하기 위해 엘라스틱 IP라고 하는 기능을 부착을 해주게 되고, 거기에 있는 IP는 DNS 서비스인 라우트 53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라우트 53에 있는 IP를 통해 웹서버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EC2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은 클라우드에서의 가상 서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VM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다양한 리눅스 배포판과 그리고 리눅스 버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할 때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 사용하시고 사용이 끝나면은 종료하면은 사용한 만큼만 과금되는 형태로 운영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사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잠시 중단해 두시면 역시 과금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양한 비용 모델과 컴퓨팅 옵션을 제공을 하는데, 여기 C5X라지라고 하는 인스턴스 타입을 보시면은 앞에 있는 C는 인스턴스 패밀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스턴스는 CPU에 적합하거나, 어떤 인스턴스는 IO에 적합하거나, 어떤 인스턴스는 GPU가 장착되어 있거나, 그래서 패밀리를 고르시고 CPU 칩의 세대가 올라감에 따라 저희도 인스턴스 세대를 같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양한 인스턴스 사이즈를 선택을 하셔서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인스턴스 크기 변경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잠시 중단했다가 인스턴스 타입을 큰 걸로 변경하고 다시 올리시면 되기 때문에 매우 손쉽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결국에는 한 대이기 때문에 스케일업 방식은 한계의 용량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한 명일 때 이제 문제점은 하나의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장애가 났을 때 페일오버를 받을 수 없고 서비스 연속성에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용자가 한 명 이상으로 늘어날 때 DB와 웹서버를 나누는 것을 일단 권장을 드립니다. 하나의 서버에서 웹서버와 DB와 모든 것을 운영하시기보다 DB 서버를 전용으로 나누고, 그 DB는 EC2에 여러분이 사용하는 DB를 설치를 하실 수도 있고 저희의 관리형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늘어나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운영에 대한 부담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사용자가 100명 이상으로 늘어났을 때는 DB의 패치나 설치나 어떤 업데이트 이런 것들을 직접 하지 마시고 저희가 관리형으로 제공하는 RDS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걸 통해 여러분은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집중하실 수 있고 DBA가 따로 어떤 굉장히 많은 잡들을 수행하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아마존 RDS는 6개, 하기에 있는 6개의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관리형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DB를 직접 설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면 원하는 DB가 바로 배포가 되고 원하는 버전으로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B 용량이 더 필요하거나 더 높은 스펙이 필요할 때는 DB를 잠시 내리신 후에 더 높은 스펙으로 올리시면 되고, 스토리지 용량은 실시간으로 더 붙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멀티 에이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수계의 가용 영역, 즉 분리되어 있는 다른 데이터 센터의 레벨로 여러분이 멀티 에이지 옵션만 이네이블 시키면은 DB의 이중화가 다른 데이터 센터의 클러스터 레벨로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높은 고가용성을 클릭 한 번만으로 이렇게 가져가실 수가 있고, 각각의 액티브 스탠바이 데이터베이스는 싱크 형태로 동기식 복제가 일어나고 자동화된 백업이나 페일오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성능 OLTP 작업이 필요할 때는 최적화된 IOPC가 굉장히 높은 볼륨과 일반적인 범용 SSD 볼륨을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직접 개발한 오로라라고 하는 RDB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MySQL과 PostgreSQL을 모두 지원을 하고 있고 15개의 일기 복제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를 미리 프로비저닝 하실 필요 없이 용량을 사용하시면 최대 64TB까지 자동으로 프로비저닝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존 S3에 변경되는 증분 백업만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백업을 자동으로 가져가실 수도 있고 원하는 주기로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볼륨은 세 곳의 가용 영역에 6벌 이상의 복제로 일어나게 되고 보시는 것처럼 스토리지 영역은 수백 개 이상의 SSD 스토리지 노드로 스트래핑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스루풋을 나타냅니다. 사용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1000명 이상으로 늘어났을 때는 더 이상 수직적인 확장보다는 수평적인 확장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 중심이 되는 서비스가 ELB입니다. Elastic Load Balancing이라고 하는 서비스이고요. 기존의 웹서버와 DB서버를 하나의 가용 영역에서 운영하셨다면 그것을 ELB를 통해 복수개의 가용 영역으로 나눠서 구성을 하시고 DB 역시 멀티에이지를 통해 이중화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AWS의 ELB는 크게 세 가지 로드 밸런서를 제공합니다. 먼저 클래식 로드 밸런서가 가장 처음에 나온 로드 밸런서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AWS의 로드 밸런서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기반의 로드 밸런서입니다. 그 부하가 들어오면은 자동으로 로드 밸런서도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확장이 같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EC2 인스턴스 위에 로드 밸런서가 계속 올라가는 형태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가용성을 나타내고 그리고 헬스 체크, 붙어있는 인스턴스에 대한 헬스 체크를 하게 되고 어떤 세션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스틱니스 기능이나 그 SSL 인증서를 ELB 단에다가 배포를 하셔서 기존의 EC2에서 SSL 암 복호하는 데 발생하는 로드를 분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모니터링과 로깅 매트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LB는 방금 설명드린 요소들 외에 L7 레이어의 트래픽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컨테이너 서비스들을 라우팅하는 데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컨테이너나 어떤 특정 패스 기반으로 라우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가 있고 웹소켓 역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추가된 로드 밸런서입니다.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이고요. 계층 4 TCP 트래픽을 처리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초당 수백만의 높은 요청을 굉장히 낮은 레이턴시로 처리하실 수가 있고 기존의 로드 밸런서, AWS의 로드 밸런서에서는 어떤 IP를 로드 밸런서에 할당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원하는 IP를 줄 수가 없었는데 NLB 같은 경우는 이 로드 밸런서 자체에 여러분이 원하는 IP는 아니고 탄력적인 고정 IP를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IP는 AWS에 있는 IP 풀 중에서 할당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더욱더 향상된 로깅이랑 모니터링 기능들 그리고 IP 주소를 대상으로 라우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EC2나 어떤 타겟 그룹으로만 라우팅 되는 거를 여러 IP를 기준으로 로드 밸런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10,000명 이상으로 늘어났을 때, 10,000명에서 1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을 때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리드와 라이트를 읽기와 쓰기를 모두 처리하기가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에 따라 모든 사용자가 쓰기를 하기보다는 읽어가는 쿼리를 해서 어떤 페이지를 당겨가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읽기 복제본을 둬서 이제 읽기 복제본의 URL을 참조해서 마스터DB의 부하를 줄이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아마존의 RDS 중 하나인 오로라에서 읽기 복제본의 오토스케일링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기존의 읽기 복제본 같은 경우는 각각의 엔드포인트가 따로 존재를 해서 예를 들어 RDS나 여러분이 직접 DB를 운영하시면은 읽기 복제본은 따로 만드셔야 되고 엔드포인트가 서로 다르게 있기 때문에 그 DB 복제본, 읽기 복제본끼리 부하의 불균형이 일어나거나 그래서 하나의 엔드포인트로 만들기 위해 추가적인 어떤 서비스를 도입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단일 엔드포인트로 오로라는 제공을 해주고 있고 이 클러스터에서 발생하는 매트릭을 기반으로 오토스케일링을 설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읽기 복제본을 필요한 만큼만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하를 이동하는 몇 가지 더 방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웹서버에 여러분의 웹서버 관련한 아파치 로그나 엔진엑스 로그나 이런 로그를 대부분 웹서버에 그대로 저장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컨텐츠들,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같은 컨텐츠를 웹서버 기반에서 서빙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웹서버의 부하도 많이 발생을 하고 웹서버의 저장 공간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저장된 파일들은 따로 백업도 하셔야 되고요. 이제 그런 정적인 파일들을 S3에 오프를 하시고 이제 S3의 그 컨텐츠는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캐시를 태우시면 웹서버에 대한 부하도 줄이실 수가 있고 사용자분들은 컨텐츠를 보다 빠르게 캐시되어 있는 컨텐츠를 통해 이 컨텐츠는 앞서 설명드린 아마존 엣지 로케이션
그 114개의 엣지 로케이션에 캐시가 되고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엣지 로케이션을부터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S3는 AWS에서 가장 오래된 서비스입니다. 오브젝트 기반 스토리지를 무한한 확장성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 모든 데이터가 6벌 복제로 3곳의 가용 영역에 나눠서 저장이 됩니다. 한 벌만 저장하더라도 이미 6벌 복제가 3개의 다른 데이터 센터 레벨로 나눠져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내구성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WS가 사용되면서 S3의 오브젝트 자체가 유실된 경우는 한 건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유 차원이나 전송적인 데이터를 암호화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프론트는 엣지 로케이션의 컨텐츠를 캐시하도록 도와주는 이런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AWS가 오리진인 경우에 엣지 로케이션까지 패치가 될 때 비용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리진은 굉장히 낮은 부하를 주게 되고 그리고 AWS의 엣지 로케이션은 각각 하나하나가 데이터 센터 레벨로 이루어진 슈퍼팝입니다. 굉장히 규모가 큰 슈퍼팝이고 그 팝들은 AWS의 굉장히 빠른 고속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고 뒷단에 있는 다양한 AWS 서비스와 연동이 손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동적 콘텐츠도 지원을 하고 있고 이제 수많은 고객분들이 미디어 서비스라는 고객분들이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 스트리밍 서비스를 역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HTTPS 통신을 위해서 SSL 인증서를 보통 다른 기관에서부터 발급을 해서 여러분의 웹서버나 CDN 서비스나 혹은 로드 밸런서에 배포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제 그럴 경우에 배포하는 그 인증서를 발급받는 비용도 발생을 하고 그 인증서가 만기되었을 때 다시 이제 연장하고 만료가 지났을 때 관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아마존 서티피케이트 매니저라고 하는 서비스를 사용하시면은 SSL 인증서를 무료로 발급받아서 클라우드 프론트나 ELB에 배포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주위로 부하를 이동하는 몇 가지 방식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웹서버의 그 세션 정보나 상태 정보는 각각의 웹서버에서 따로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션 클러스터링을 위한 솔루션을 사용을 하시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세션 정보 관리를 EC2마다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이나모DB, 노에스QL 기반인 다이나모DB나 인메모리 기반인 엘라스틱 캐시로 오프를 해서 그 세션과 상태를 처리하시면 이제 이 웹서버들이 굉장히 경량화가 됩니다. 그리고 인메모리 기반이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받아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DB에서 자주 쿼리되는 데이터를 매번 DB에 있는 SSD 디스크에서 가져오시는 게 아니라 그 엘라스틱 캐시에 있는 레디스나 멤캐시디에 캐시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므로 이제 DB에 대한 부하도 많이 줄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이나모DB에 대해 살펴보시면 노에스QL 기반의 서비스로 그러니까 RDS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관리형 서비스라고 보시면은 다이나모DB는 노에스QL의 관리형 서비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쓰기 용량이나 리드 용량을 읽기 용량을 설정을 해서 그 용량만큼만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한 자리 밀리조 수준의 응답 시간을 자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키밸류 스토리지 DB뿐 아니라 기존의 몽고DB나 카산드라 같은 다큐멘트 형태의 제이선을 지원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B에 저장되는 데이터가 시간이 흐른 후에도 DB에 계속 저장되어 있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데이터는 time to live 값을 설정을 해서 특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테이블에 있는 어떤 값들이 S3로 스트리밍을 하거나 혹은 지우시거나 혹은 저희의 서버리스 서비스인 람다를 태워서 후처리를 하신 후에 다시 S3에 저장을 하시거나 이런 형태로 설정을 하시면 각각의 아이템마다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로 처리를 하실 수가 있고 DB 용량을 경량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역 테이블은 근래에 추가가 된 기능인데요. 그 하나의 테이블을 여러 개의 리전에서 이렇게 복제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가용성도 굉장히 높고 여러 리전에서 하나의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야 될 때 사용하시면 굉장히 효율적인 서비스입니다. 엘라스틱 캐시는 멤캐시디나 레디스를 관리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레디스도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직접 구성하시려면 이중화도 생각하셔야 되고 부하가 많이 들어왔을 때 확장성이나 사이징도 직접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가 났을 때 관리나 모니터링을 위한 수치도 여러 가지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제 관리형 서비스를 사용하면 그런 부분에서 관리에 대한 포인트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오토 스케일링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존닷컴도 저희의 고객사 중 하나입니다. 저희의 수많은 고객사 중 하나이고, 일반적으로 닷컴의 트래픽을 보시면은 아무래도 자정시간에는, 사람들이 주무시는 자정시간에는 부하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피크치에 기반을 해서 자원을 보수적으로 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비스의 연속성을 위해서. 이런 환경은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있는 달에는 보다 심화돼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프로비저닝한 자원은 실제로 24%만 사용이 되고 76%의 자원은 낭비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아마존닷컴뿐 아니라 여러분의 서비스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라고 보입니다. 특정한 이벤트를 하시거나 특가로 어떤 걸 판매를 하시거나 이런 경우에서 굉장히 많은 고객분들이 오토스케일링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들을 해결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오토스케일링을 사용을 하시면은 그 사용량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오토스케일링은 여러분이 컴퓨팅 자원의 풀을 최소 최대 크기를 지정을 하시고 그 특정 매트릭을 기준으로 스케일 인아웃이 일어날 건지 조건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워치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매트릭을 기반으로 스케일 인아웃이 일어나게 되고, 그 온디맨드와 스팟이라고 하는 인스턴스 구매 방식 두 가지 모두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예제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평균 CPU 사용률을 50%로 설정을 하면은 그 부하가 늘어나면은 50%에 맞게끔 인스턴스가 자동으로 스케일링이 됩니다. 그리고 CPU 평균 사용량 말고도 클라우드 워치에서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매트릭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런 방식뿐 아니라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추가해서 조정하는 정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CPU 사용률이 50%에서 60% 사이일 때 한 대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CPU 사용률이 계속 올라가면은 60%가 넘어갔을 때 또 한 대 늘리고, 이런 형태로 단계적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대상 추적 방식을 제가 많은 고객분들을 만나보실 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트래픽이 로드 밸런서를 타고 들어갈 때 오토스케일링 그룹으로 그 부하가 분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CPU 유틸라이제이션을 50%를 타겟으로 잡았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50%를 기준으로 계속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부하가 추가적으로 발생을 할 때 50% 처음에 부하가 발생을 할 때는 이 50%에 맞게끔 EC2 인스턴스가 대략 10대 정도가 늘어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추가적인 트래픽이 여기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트래픽은 올라가고 그 트래픽은 ELB를 타고 다시 ELB에 붙어있는 오토스케일링 그룹으로 분산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그룹 내에서는 CPU 유틸라이제이션이 올라가게 되겠죠. 이제 그거에 맞춰서 다시 50%로 맞추기 위해서 EC2 인스턴스가 추가적으로 배포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배포되는 거는 그 50%로 낮출 때까지, CPU 유틸라이제이션을 50% 맞출 때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 트래픽이 줄어들면 다시 EC2 인스턴스도 스케일 인이 일어나게 될 거고요. 오토스케일링이 지원되는 서비스는 EC2 인스턴스뿐 아니라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나모DB의 읽기 쓰기 용량에 대해서도 설정하실 수가 있고, 오로라의 읽기 복제분 앞서 설명드린 리드 리플리카에 대해서 설정하실 수도 있고, 혹은 스팟 플릿이나 컨테이너 서비스나 빅데이터 서비스인 EMR, 앱스트림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또 기술적인 브레이크 세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 서비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뒤에 있는 여러 가지 브레이크아웃 세션들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50만 명까지 늘어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요소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 오토스케일링 그룹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오토스케일링 그룹은 가용 영역별로 구성을 하실 수도 있고 두 개의 가용 영역을 묶어서 두 개의 가용 영역 자체를 묶어서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가용 영역을 묶어서 하나의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오토스케일링을 설정하실 때는 어떤 매트릭으로 설정을 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웹서버에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면은 그 매트릭을 걸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웹서버를 경량화하기 위한 다양한 로그를 다른 데로 보내고 이런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제 서비스가 커지고 인스턴스가 늘어남에 따라 이제 모니터링 해야 되는 포인트가 늘어나고 여러분이 자동화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의 리소스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존재를 하는데
일반적인 IT 환경에서는 보통 테스트를 여러분의 남는 짜투리 자원으로 많이들 하십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위한 어떤 자원을 확보받기도 매우 어려운데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필요한 만큼 사용하시고 사용이 끝나면 바로 종료하면 되기 때문에 테스트를 여러분의 운영 환경과 동일한 레벨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끝나면 끄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혁신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계속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덕션 레벨로 만들어 보시고 측정하시고 다시 학습한 걸 기반으로 다시 적용하시고 하는 이런 구조가 일반적인 IT 환경에서는 어렵지만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굉장히 손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별로 클라우드워치에서는 굉장히 많은 매트릭을 제공하고 있으니 그거를 모니터링 하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서비스의 엔드 유저들이 실제로 서비스를 사용하시면서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 뭐 병목이 발생하는지 이런 거를 계속 귀 기울여서 연속적인 개선을 해나가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은 최적화가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한 6개월이 지나면 또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고 새로운 인스턴스 세대가 나오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서비스가 최적화되지 않을 수가 있으니 계속적으로 성능이나 비용적인 부분에서 최적화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매트릭을 제공을 합니다. 이거는 호스트 수준으로도 매트릭을 제공을 하고 여러분이 전체 사용하는 집계 수준으로 매트릭을 제공을 하고 클라우드워치에는 로그 그룹을 통해서 로그를 스트리밍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은 이 로그를 바탕으로 시각화해서 보여주기 위한 다양한 서드파티 툴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로그를 한번 가공하기 위한 다양한 또 툴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그 그룹을 통해서 엘라스틱서치에 태워서 키바나로 보여주거나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건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로 모니터링 매트릭과 어떤 툴들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엑스레이는 저희의 어떤 프론트엔드에서 백엔드까지의 모든 구간에 대한 병목이나 얼만큼의 레이턴시가 발생을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서비스 테스트를 하실 때 이렇게 트레이싱을 하기에 굉장히 적합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비스를 하실 때 어디에서 병목이 발생을 하는지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IT 기업에서는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팀마다 각각 우선시하는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개발팀에서는 빨리 테스트를 해서 적용을 싶어 하시고 보안팀에서는 어떤 위험에 대한 방지가 우선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을 많이 꺼립니다. 그리고 운영팀에서는 최대한 변화를 아무래도 안정성 측면에서 검증된 것들을 먼저 사용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이런 IT 환경 때문에 데브옵스가 많이 데브와 옵스가 함께 한 팀으로 진행되는 이런 개념이 많이 강조가 되는데요. 효과적인 데브옵스를 위한 다양한 개발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코드에 업데이트가 일어났을 때 코드 업데이트를 손쉽게 하기 위한 코드 커밋, 여기에는 깃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S3에 코드를 업로드하는 형태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된 코드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빌드가 일어나도록 하는 코드 빌드가 있고요. 여기에는 코드 빌드를 사용하셔도 되고 기존의 젠킨스와 같은 다른 서드파티 툴들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빌드된 걸 기반으로 어느 환경으로 디플로이를 할 건지 그거를 테스트에 먼저 하고 프로덕션으로 하고 이거를 이렇게 순환적으로 가져가게 되는데요. 여기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코드 파이프라인입니다. 각각의 단계를 추가하시고 여기에서 자동화하고 하는 과정들을 하실 수가 있고 이 모두를 묶어서 하나의 프로젝트 레벨로 관리하는 게 코드스타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나중에 해당 서비스에 궁금하신 점은 저희 세션 후에도 제가 잠시 뒤에 스피커 부스에 남아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궁금하신 점들은 질문을 드리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능들뿐 아니라 마이크로 서비스를 위한 아키텍처를 여러 가지 시도해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넷플릭스 잘 아시죠? 넷플릭스의 전 VP인 아드리안 코크로프가 마이크로 서비스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그래서 각각의 티어를 나눠서 티어 간의 통신은 API 레벨로 콜로서 일어나게 돼서 느슨한 결합을 가져가서 각각의 티어에서 업데이트를 따로따로 할 수 있고 스케일링도 따로따로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퍼시스턴트하게 저장해야 되는 데이터베이스 영역은 따로 있겠지만 앞단에서 처리하는 영역을 최대한 분리시켜서 스테이트리스하게 운영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는 서비스 구조입니다. 그 중에 핵심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라고 하는 기능인데 이렇게 티어를 나눠서 이 티어는
일반적인 3티어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렇게 티어를 나누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SQS와 같은 어떤 큐 서비스에서 비동기성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티어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쪽 티어에서 어떤 업데이트가 있을 때 이쪽 티어는 계속 잡을 수행을 할 수가 있고, 독자적으로 크기를 변경하거나 업데이트 하시거나, 이렇기 때문에 어디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PD하시기도 훨씬 쉽고, 모니터링 하시는 것도 훨씬 쉽고, 각 구성 요소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데 훨씬 적합한 아키텍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AWS는 이미 굉장히 다양한 이런 서비스들을 관리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말씀을 드렸는데, DB뿐 아니라 이제 메일을 보내거나 IoT에 붙이시거나 어떤 메시지를 보내시거나 트랜스코딩을 하시거나 이런 거를 이미 관리형 서비스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WS 관리형 서비스의 특징은 여러분이 직접 이중화를 하시거나 확장성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부하가 들어왔을 때 자동으로 확장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중화가 이미 가용 영역 레벨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리전 레벨까지도 나눠져 있는 서비스들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중화나 확장성 사이징 없이 이런 서비스를 그대로 사용하시고 사용한 만큼 과금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운영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리스 아키텍처의 중심이 되는 서비스인 람다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람다는 여러분이 EC2 인스턴스를 직접 만드시는 게 아니라 그 코드만 올리셔서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코드가 수행되도록 하는 서비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바나 노드.js, 파이썬, C#, 고 런타임을 지원을 하고 있고, 클라우드9이 통합되어서 굉장히 손쉬운 개발 환경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람다를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은 API 게이트웨이도 같이 많이 사용을 하셨을 겁니다. API 서버도 보통 직접 구축하시면 API 서버 이중화나 들어오는 거에 따라 사이징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들어오는 콜에 맞춰서 과금이 되는 서비스고, 콜이 많이 일어나면 자동으로 이것도 이렇게 스케일링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리퀘스트를 람다에 바로 이렇게 호출해주는 형태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혹은 SNS나 S3처럼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에서 쏟아지는 어떤 메시지나 요청들을 람다한테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SQS 같은 큐 서비스에 쌓아두고 람다가 처리할 수 있을 때 큐에서 그 토픽을 서브스크립션 해서 특정 토픽에 값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빼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모DB 아까 스트림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이나모DB의 특정 값들을 스트리밍으로 계속 보내거나, 혹은 키네시스라고 초당 단위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받아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거를 스트리밍에 태워서 각각의 샤드를 람다가 각각 처리해주는 형태로 처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더 추가적인 다양한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API 게이트웨이 말씀드렸고, 그리고 IoT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물들을 등록을 하고 사물로부터 쏟아지는 서비스를 받아낼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IoT와 알렉사, 그리고 여기서 쏟아지는 데이터를 이렇게 받아주는 키네시스나 혹은 뒷단에 있는 다양하게 연동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중간에 람다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거나 처리될 수 있는 뒷단에 이제 백엔드가 있습니다. 그 중간 사이에 람다가 이렇게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람다는 바로 백엔드를 호출해서 백엔드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다이나모DB에 라이트를 하거나 할 때 람다를 통해서 라이트를 하실 수도 있고, 혹은 쏟아지는 데이터는 API 게이트웨이가 바로 라이트를 해주기 어렵기 때문에 키네시스나 SQS 같은 서비스에 한번 태웠다가 거기에 쌓여있는 데이터를 람다를 통해서 값들을 가져와서 호출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저장된 데이터는 다시 람다를 호출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크게 보시면은 그 람다 함수 자체와, 그리고 람다가 호출되는 타이밍, 어떤 타이밍에 호출이 되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뒷단에 있는 서비스들과 인터랙션을 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중간에 이제 람다가 악유 역할을 해준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각각 EC2 인스턴스로 다 만드시면 이 작업들은 매번 도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수행될 때만 잠깐 뜨면 되는데, 또 그때 맞춰서 인스턴스를 껐다 켰다 하는 것도 공수가 들어가고, 이런 거를 관리형으로 할 수 있는 게 람다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100만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제 매우 서비스가 잘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말씀드렸던 요소가 잘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하나의 가용 영역으로
공간이 없기 때문에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복수계 가용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 다양한 관리형 서비스와 그리고 서벌리스까지 이렇게 적용한 케이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저희 고객분들이, 오랫동안 사용하신 고객분들은 이와 같은 구조를 현재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서비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이제 1000만 명 정도까지 실제로 도달을 했을 때 저희 많은 고객분들이 준 피드백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뭐 다양한 변수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데이터베이스의 병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단에서 부하를 분산하기 위한 다양한 요소들을 적용을 하였고, DB의 읽기 복제본도 사용을 하고, 뭐 오토스케일링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로 사용을 했지만, 이렇게 읽기 부하 자체가 굉장히 많을 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안을 조금 준비를 해봤고요. 이런 방안들도 이런 것들을 적용하시기에 앞서서 현재 여러분의 데이터베이스가 얼만큼 최적화가 되어 있고, 쿼리의 튜닝은 어떻게 되어 있고, 테이블 간의 조인은 얼마나 많은지, 이런 DB 데이터 자체에 대한 아키텍이 먼저 수반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DB의 규모나 이제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DB를 이렇게 기능별로 나누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하지만 DB 간의 이제 교차 쿼리가 많은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평적으로 샤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특정 키값을 기반으로 아이디를 나눠서 이렇게 샤딩을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는데, 이 경우에도 어떻게 키를 잡아서 어떤 거를 키로 잡아서 어떻게 파티셔닝을 할 건지, 이런 거에서 이제 샤딩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사이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샤딩은 저희의 다이나모DB나 혹은 엘라스틱캐시 이런 서비스에서도, 그러니까 NoSQL뿐 아니라 어떤 검색을 위한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서도 인메모리로 사용되는 이런 DB에서도 많이 적용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의 거대한 RDS가, 하나의 거대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답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DB 하나에 모든 걸 다 넣어두시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시면 나중에 서비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관리하기 어려워지고 쿼리 속도에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다이나모DB 같은 경우는 키밸류 DB와 그리고 다큐멘트 DB 두 가지를 모두 다 제공을 합니다. 혹은 여러분이 현재 사용하시는 몽고DB나 카산드라 같은 DB를 EC2 인스턴스에 직접 올려서 운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관리형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것을, 관리에 대한 어떤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그 다이나모DB는 그 어떤 쇼핑몰에서 장바구니 테이블이나 혹은 어떤 게임 같은 게임 업계에서 리더보드나 어떤 스코어보드를 순간적으로 나타내는데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리더보드는 인메모리 기반인 엘라스틱캐시도 굉장히, 레디스도 많이 사용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근래 추천 기반의 어떤 SNS 기반의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오브젝트에 대한 관계를 모두 다 정의하면은 DB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조인 쿼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제 그런 거를 각각의 어떤 오브젝트 레벨로 관계를 형성해서 관계를 기준으로 쿼리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넵튠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추가되었으니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넵튠 같은 경우는 저희 브레이크아웃 세션에 또 따로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굉장히 많은 고객 사례가 있습니다. 그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용하던 오라클 DB에서 아마존 오로라 포스트그레스 SQL 형태로 지금 대규모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나 다른 국내외 많은 고객사에서 저희의 논-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각각의 사용 사례는 저희 URL에서 따로 또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체크리스트를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멀티 에이지로 고가용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그 자가 확장하는 서비스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이 스케일링을 걱정하실 필요 없이 부하가 치면 자동으로 확장되는 서비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건 이중화도 직접 하실 필요가 없고 그대로 사용만 하면 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어떤 한 레벨에서만 이중화가 아니라 모든 계층에서의 이중화를 가져가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인프라 내 외부의 캐시를 최대한 많이 사용하는 것, 이거는 인프라뿐 아니라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의 캐시도 적용이 될 수가 있고요. 인프라뿐 아니라 이제 배포 레벨에서의 자동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것들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모니터링, 측정, 로깅 도구를 확보하는 것,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지속적인 개선을 이뤄가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그리고 계층을 최대한 분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분해해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도입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들을, 기존 서비스를 마이크로 서비스로 옮기는 게 쉽지 않으면은 새로운 서비스들을 마이크로 서비스로 도입해 보시는 것,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을 적극 사용하기 위한 매트릭을 선정하시고 그걸 기반으로 오토 스케일링 설정하는 것, 그리고 직접 만들지 말고 관리형 서비스를 사용해서 여러분 코어 서비스 개발하는 데 집중하는 것, 그 사양에 맞게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검토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정신없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여기 튜토리얼 사이트에 가시면은 각각 서비스를 여러분이 손쉽게 테스트해 보거나 공부해 볼 수 있는 자습서가 있습니다. 실제 실습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사이트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서비스는 프리 티어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특정 서비스는 1년간 12달간 제공이 되고 일부 서비스는 12달이 지난 후에도 상시로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늘 고객분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이제 새로운 기능이나 그리고 보다 나은 세션들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세션에 대한 피드백이나 앞으로 있는 세션에 대한 피드백을 최대한 많이 주시면 이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세션과 이런 기능들을 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아침부터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제가 세션 후에도 뒤에 미터 스피커 부스에 잠시 20분 정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키텍처에서 검토가 필요하신 부분이나 오늘 설명하신 거에서 시간 관계상 설명이 충분치 않은 부분들은 질문 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